두 번째 시작할 건데요. 최우영이를 발표하실 건데, 우영이는 맨날 일찍 오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시죠. 공무원 분이. 오, 능력자다, 능력자. 네, 우선순 하드웨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세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정식이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니요, 네, 잘 앉으시는 사람 아프나 그러네. 굉장히 많아요. 첫 발표라서 많이 부족할 텐데 부족한 점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고 발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와 하드웨어 이두 여러분들은 문수를 여러 가지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죠. 일반 사용용도 있을 거고 요즘에 문수용으로 게임 많이 쓰면서 게임 머신으로 사용할 사람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개발자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첫 발표자님처럼 시스템 해킹을 공부하시는 문수하고 게임은 예전에는 거리가 좀 멀었지만 요즘은 벨트나 스팀을 문수용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기점으로 리눅스를 지원하는 게임이 상당히 늘어나는 리눅스판 스팀에서 템포 프리스 같은 거를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수는 다양한 개발 환경이 있죠. 작년 5월 했을 때 방금 잘 모르겠어요. API 같은 이베디드 대화 환경으로 쓸 수 있습니다. 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API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화 환경을 구성하거든요. 그리고 크다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윈도우즈만 지원했지만 크다는 크게 5.0이 지원되어서 리눅스와 오픈소스 대화하는 클립스를 지원으로 새로 그리고 기존의 해킹이라든지 마이크 켜주시면 자신있게 하세요, 자신있게. 네, 자신있게 하세요, 자신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 환경으로 그래픽 프로그램 오픈소스 개발을 갑자기 오픈소스 그래픽 프로그램인 김프입니다. 또한 리눅스 자체를 하는데도 우분투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주로 만드시는 분이 하드웨어를 하려면은 이런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머리가 상당히 어지러워지시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런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CPU를 골라야 되는데요. 이거는 컴퓨터의 연산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장치고 목적에 따라 다양한 CPU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소식이 끊긴 파워PC라든지 이메디드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AVR 그리고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인텔 X86과 AMD가 만든 아키텍처인 AMD 64입니다. 그리고 CPU는 컴퓨터의 목적에 따라서 처리력이 좀 달라집니다. 저전력 서버용 CPU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전력을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텔 셀러론이나 인텔 아톰 같은 라인업을 사용하고 요즘에 ARM이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도 좋은 서버용 CPU입니다. 근데 일반 사무용 CPU 같은 경우는 싱글 코어로도 무방하지만 요즘은 사무용 프로그램들의 사양이 조금 올라가서 듀얼 코어 정도는 돼야지 포토샵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건 인텔 펜티엄 계열에서부터 인텔 코어 i3까지 그리고 AMD는 에슬론과 페넘 등을 고급형 CPU로 일반 사무용 CPU로 많이 쓰고
자바 개발자 같은 분들도 가끔 저전력 CPU 환경에서 개발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일반 사무용 CPU 환경에서 개발하시면 조금 더 쾌적한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참조해서 CPU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게이밍과 3D 개발용 CPU 같은 경우는 쿼드코어 이상 CPU를 필요로 합니다. 요즘은 AMD에서 헥사코어나 아니면 옥타코어 뭐 이런 CPU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인텔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딸립니다. 그래서 인텔 코어 i5나 i7 이런 라인업을 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급형 인텔 제온 CPU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원래 제온은 상당히 고성능 서버용 CPU이지만 인텔이 아이비 브릿지에 와서 그 내장 그래픽을 제외한 코어 i7 수준으로 성능을 맞춰서 배포를 합니다. 심지어 규격도 똑같아요. 그 무차별 비행 공격 기반 침투 테스트도 상당히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게이밍용 CPU를 참고하시면 좋고 가상 머신을 사용한 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듀얼 코어 정도의 CPU로는 가상 머신을 2개 이상 돌릴 경우에 그게 환경이 감당이 안 돼요. 일단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는 저전력 서버용 CPU를 사용하는 경우는 넷북이 있고 사무용 같은 경우는 펜텀이나 코어 i3 같은 30~40만 원대의 고급형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같은 경우는 코어 i5나 i7 같은 고성능 노트북을 주로 사용합니다. 게이밍 라인업에 와서는 최고 싼 게 80만 원부터 시작하고 최고 비싼 건 아마 400만 원 정도밖에 됩니다. 그리고 CPU에는 노트북 컴퓨터는 데스크탑 라인하고 좀 명령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M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듀얼 코어나 싱글 코어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QM은 쿼드 코어고 XM은 익스트림입니다. 고성능 쿼드 코어예요.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CPU 업그레이드에 제한이 가 있습니다. 일단 다음 세대인 하스웰이나 브로들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냥 소켓이 아니라 그냥 메인보드에다가 땜질을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만 배포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데스크탑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램이고 램은 주 기억 장치이면서 시스템의 쾌적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램은 규격이 있어요. 옛날 10년 전 규격이 DDR1 그리고 코어2 듀오가 보급되면서 나온 DDR2 그리고 코어 i 시리즈가 보급되면서 나오는 DDR3가 있고 각 DDR1보다는 DDR2가 대역폭이 2배 낮고 DDR2보다는 DDR3가 대역폭이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DDR3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DDR2, 그 다음 DDR4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DDR4라는 기억이 발표가 됐어요. 이것은 삼성에서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기억인데 아직까지는 DDR3가 많고 DDR4는 지금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램의 CPU 이전성이라는 게 있는데 CPU에 따라서 지원되는 램의 종류가 다릅니다. 메인보드에서 막는 문제도 있겠지만 CPU 코어 i7 같은 거에다가 DDR2 램을 꽂게 된다면 꽂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무시하더라도 대역폭을 소화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CPU에 따라서 램의 종류를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코어 i3 1세대 이후 기억은 DDR3 그 이전 코어2 듀오 세대의 경우는 DDR2 펜티엄 4 이전에는 DDR1을 지원하고 이에 맞춰가지고 램을 목적에 맞게 구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사양별로 필요한 최소 램의 용량입니다. 저전력 서버 같은 경우는 256메가에서 1기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몇몇 코어 개발자분들은 막 128메가, 64메가 이런 수준에서까지 서버를 돌리고 막 그러십니다. 아직까지
그 일반적인 개발자분들은 256메가에서 1기가 정도는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용 컴퓨터의 경우는 요즘엔 상당히 그래픽 환경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보급되었고 512MB만 해도 파워포인트를 열 때 렉이 엄청 심하게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표 같은 경우도 최소 요구되는 램 사양이 256에서 512에서 765MB까지 올라왔어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최소 사양을 1기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보급되는 4기가 용량이 4기가 용량까지가 일반 사무용 컴퓨터의 경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게이밍 환경의 경우는 최소 4GB에서 최대 32GB까지 그리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단 업무에 가상 머신 사용이 많은 경우, 예를 들면 가상 환경으로 구형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가상 환경으로 리눅스를 9억 이상 돌린다든가 그러면은 가상 머신 하나당 집어먹는 최소 일반 사무용 컴퓨터의 경우를 막 집어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기가로 최소 4기가라고 적었지만 4기가로도 상당히 벅찹니다. 가상 머신 2개의 4기가면은 정말로 메인 컴퓨터는 그 앱으로 상당히 느려지게 되고 최소 그 6기가 이상 16기가 정도는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는 조립이 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램 용량이 정해진 편이지만 노트북 중에 제일 업그레이드가 쉬운 부품이 램입니다. 그러니까 램은 그 노트북이 구형이 됐든 새로가 됐든 간에 뜯으면은 그냥 램 끼울 수 있는 소켓이 나오고 규격에 맞게 그냥 램을 사서 끼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다 좋은데 램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램을 따로 사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인데요. 메인보드 데스크탑에서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딱 아닙니다. 그 메인보드가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고 하지만 몇몇 제조사는 특히 엘리트 그룹이라는 제조사는 윈도우즈 이외의 OS 부팅을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한 메인보드에서 리눅스 부팅이 계속 안 된다고 개발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거를 몇몇 능력자들이 바이오스 자체를 분석을 한 결과 리눅스 커널에 들어가면 의도적으로 커널이 거꾸로 막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바이오스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오갔었는데 그런 메인보드를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대개 아수스나 에즈락 같은 이런 보드는 다양한 OS의 부팅을 지원하고 딱히 윈도우즈가 아니라도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를 고르는 방법은 CPU에는 소켓 규격이 있어요. 그 소켓 규격에 맞는 메인보드를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USB 3.0, 요즘에는 3.0 규격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이전 세대에서는 별도의 칩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 코어 i3, i2 브리지부터 메인보드에서 칩셋을 내장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레이드, 하드디스크 여러 개를 마치 하나의 하드디스크처럼 묶는 그런 기술인데 이런 경우도 메인보드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 메인보드 가격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센 메인보드일수록 레이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그 제조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디모 사이트 같은 컴퓨터 그런 데서 고르시다가 파워를 천문 파워, 듀얼 파워로 고사하시는 문제점은 아닙니다. 하여튼 디모 사이트니까 어떤 카탈로그를 보고서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장비 예를 들면 곧 음질이 민감하신 분들이 PCI 사운드 카드를 많이 장착하시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PCI 특정 규격을 요구한 게임인데 이번에 포트 지원도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메인보드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인텔 전에 말씀드렸던 인텔 제온 보급형 CPU예요. 근데 소켓이 Only LGA1155 소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LGA1155라는 게 그 CPU의 소켓 규격이에요. 그리고 일단 그러면 카탈로그를 검색을 할 때 LGA115를 기반으로 그냥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구하기는 USB 3.0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레이드 같은 보호핀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가격적인 요소 있죠. 메인보드는 고급형 경우는 5, 6만 원치 정도 싸지만 고급형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CPU 하나값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를 빠져서 이런 보드를 보게 됩니다. 이 보드 같은 경우는 USB 3.0을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 PCI 포트가 2개 있고 그 NVIDIA의 그래픽 카드를 볶는 기술인 SLI나 ATI의 동일한 크로스파이어를 지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를 구축을 하면 됩니다.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는 메인보드를 직접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노트북 제조사가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제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노트북 제조사의 경우는 몇십 년을 봐도 오래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노트북 제조사의 경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꽂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사다마다 초기 불량 걸려가지고 교환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의외로 들리시겠지 모르겠지만 국내 기업의 노트북도 리눅스 지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LG 엑스노트 R410 같은 경우도 그때 리눅스가 상당히 그냥 코어 개발자들만 사용하는 그런 검정 바탕의 핀셋 글씨 정도만 알려져 있었을 때 그거를 리눅스를 깔아서 써도 상당히 괜찮게 굴러갔어요. 그리고 퍼포먼스나 아까 전에 말했던 바이오스의 문제점 같은 거 없이 상당히 괜찮게 굴러갔습니다. 단 이럴 때 윈도우 기반의 드라이버는 역시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요즘에는 리눅스가 웬만한 것들을 다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윈도우즈 특허 유틸리티 역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거는 그래픽으로 예쁘게 막 모양을 만들어주잖아요. 그 볼륨키 업 다운 할 때 볼륨키 업 표시되고 다운 표시가 되고 그런 거는 역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윈도우즈 기반의 복구 솔루션, 윈도우즈 기반의 패치 같은 것들 역시 사용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가격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결정하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단순히 그냥 CPU의 연산 결과를 화면으로 출력하는 소자밖에 되지 않았지만 GPU는 모든 소자가 연산 소자입니다. CPU 같은 경우는 한 다이 안에 연산 소자가 있고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PCI 지원 제어 기능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GPU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몇몇 출력 관련 소자를 제외하고 전부 다 연산 소자입니다. 그래서 계산 능력이 매우 뛰어나요. 그거를 이용해서 게이밍 PC를 구축하거나 고성능 연산 시스템을 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산 처리 속도를 올리고자 GPU 가속을 하기도 합니다. 전에 도입할 때 말씀드렸던 후다가 대표적으로 이런 GPU의 연산 소자를 이용하는데 CPU로 하면 10년이 걸릴 구체를 돼 있는 경우를 GPU로 하면은 한 달 이내에 끝내는 경우가 같습니다. 그 저전력이나 사무용 사용자들의 경우는 대체로 이런 그래픽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텔이나 AMD CPU의 내장 그래픽이 더 가봅니다. 이런 거는 인텔 내장 그래픽의 성능은 인텔이나
AMD나 인텔보다는 AMD가 조금 많습니다. 하스웰이나 브로드웰에서는 그래서 인텔이 내장 그래픽을 계속 강화를 하고 올리라는 CPU 성능을 안 올리는 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튼 이것은 AMD는 CPU가 부족하지만 GPU가 낮고 인텔은 CPU가 낮지만 GPU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CPU를 고르입니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 메인보드에 바로 달려있는 디스플레이 포트 이런 것들이 내장 그래픽의 출력 포트입니다. 그리고 게이밍이나 3D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달고 취향에 따라 엔비디아나 ATI의 카드를 장착합니다. 리눅스 관점에서 보면은 엔비디아의 카드는 확실한 리눅스 직원, 복잡 드라이버, ATI 카드는 오픈소스로 옮겨낸 드라이버를 쓸 수 있습니다. 리눅스 사용자들에게 그래픽 드라이버를 무엇 쓰느냐는 설문이 있었는데 인텔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는 오픈소스예요. 모든 소스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 카드는 그냥 엔비디아 자체가 그냥 까고드는 그거라서 소스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독점 드라이버가 인텔의 오픈소스 드라이버를 두르고 1등을 했어요. 그 ATI 카드는 오픈소스이기는 한데 공식 드라이버가 설정이 약간 좀 불안불안합니다. 심한 리눅스를 고려하지 않은 ATI 노트북의 경우에도 막 드라이버 때문에 툭하면 커널 패닉으로 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후다 개발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엔비디아 카드를 써야 하지만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용 라이더인 테슬라라는 카드를 사기도 합니다. 얘는 엔비디아가 아예 그냥 후다 GPU에 특화된 카드고 계산 결과를 엔비디아가 보증을 합니다. 대신에 가격이 한 장당 300만 원 정도예요. 하지만 이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면 지포스 8000원대 이상이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포스 노트북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픈CL 같은 경우는 애플이 오픈소스 진영을 뒤에서 밀어주고 1.0을 스노우 레오퍼드라는 원체제와 함께 같이 연결을 한 GPU를 이용한 연산 언어입니다. 이게 장점은 확실히 열려있고 확실히 오픈소스고 라이센스가 전혀 들지 않아요. 왜냐면 오픈소스는 이게 개발자들 말로는 후다보다는 조금 코딩하기가 더 더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린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ATI 등 어느 회사의 그래픽 카드로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미 자기네들 솔루션인 후다가 있기 때문에 오픈CL 지원은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그래픽 카드를 원하는 거고요. 아마 오픈CL을 하는 사람들은 ATI나 인텔 쪽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ATI의 라데온 같은 경우는 HD 같은 경우 HD는 2006년에 AMD가 ATI라는 카드 그래픽 회사를 인수를 하고 나서부터 생산됐다는 얘기고 1000짜리가 3대고 100짜리가 성능 등급이에요. 디모 사이트 카탈로그를 조금 포함인데 이런 정도의 성능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7,000번대보다 6,000번대의 대기자리 숫자가 더 높을 경우 그래픽 처리 능력이 조금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제일 빠른 GPU, 라데온 GPU는 HD7970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경우도 비슷한데 얘는 네이밍이 워낙에 그냥 좀 까다롭습니다. 9800을
그 8800이 일부 코어를 갖다가 9800에다가 그려먹기도 하고 또 9800을 다시 지포스 GT250으로 또 그려먹었어요. 여튼 네 자리와 세 자리의 네이밍이 있는데 GT 같은 경우는 등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GT나 GTS 내지는 고급 사용자들의 경우 GTX를 쓰는데 GTX가 제일 고성능이고 그 다음 GTS, GT로 갑니다. 그다음 네 자리 같은 경우는 1000자리가 3대고 100자리가 성능이에요. 그리고 10자리는 그냥 단순히 리비전이나 아주 약간의 성능 향상 정도밖에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자리 같은 경우에도 100자리가 3대고 10자리가 성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의 1위 자리 역시 아주 약간의 공정 개선 내지는 아주 약간의 성능 향상밖에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카드 역시 이럽니다. 그 GT640보다는 GTX 650이 좋고, 그다음 GTX 650보다는 TI 650ti라는 게 있는데 이 TI는 타이탄이라고 이번에 엔비디아가 600번대 아키텍처를 갖다 또 우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 660, 670, 80, 90 이런 순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급형으로 갈수록 전력을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러나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는 이게 이 그래픽 카드를 고르는데 조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노트북 할 때 이런 그래프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엔비디아 옵티머스라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기술이냐면 그 전력을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내장하고 외장을 둘 다 넣어서 평소에는 내장만 일을 하다가 필요할 때 외장을 펴서 사용한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옆 동네에서 또 역시 이 비슷한 거를 내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 얘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의 네트워크 플랫폼의 도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인텔 내장이 GPU 출력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그냥 단순히 내장에다 올려가지고 계산기 역할밖에 수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리눅스 같은 경우는 3.0 커널 이전 버전의 경우에는 이 구조를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해서 부팅조차 안 되고 3.0 커널 이후에도 엔비디아가 옵티머스에 대해서 공식 드라이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버 설치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덤블비라는 프로젝트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 말로는 엔비디아가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다른 쪽으로는 또 여전히 기술 지원 뜨뜻미지근하고 이런 식의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 이 구조 같은 경우는 먼저 얘가 내장 그래픽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 단순히 물려있는 계산기에서 렌더링 프레임을 내장 밖에 가져와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GPU의 연산소자 일부를 카피 엔진으로 떼우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GPU의 하드웨어적인 성능을 까먹고 또한 이외로 복사하는 과정에서의 시간 지연 때문에 병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 게임이나 그런 걸 렌더링할 때 프레임을 조금 까먹는다, 제 성능을 못 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옵티머스 같은 경우 그 내장 평소 출력은 내장밖에 하지 않는데 언제 외장을 돌려야 되냐, 이거를 딱히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딱히 뭐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자기네들 말로는 그 다이렉트엑스 9나 그런 콜이 들어올 경우에 렌더링을 어떤 GPU로 할지 판별을 해가지고 그 GPU를 켜서 카피를 하고 아니면 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냥 내장이 렌더링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좀 호환성 조치를 필요한데 이게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할지 안 할지 판별을 하게 돼요. 이게 엔비디아에 상당히 그냥 묶여져 있는 구조고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리눅스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엄청난 양의 호환성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엿가락을 만드는 원인을 들기로 했어요. 실제로 리눅스 쪽에서 발표를 하다가 어느 여성분께서 리눅스 씨에게 옵티머스가 있는 노트북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했고 그때 리눅스 씨는 엔비디아는 층만 뒤로 팔아보면서 리눅스 지원을 하나도 안 한다면서 엿가락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옆동네 라데온의 경우도 엔비로라는 이름으로 옵티머스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보시면 역시 구조가 옵티머스와 상당히 동일합니다. 라데온 GPU에서 내장 그래픽을 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옵티머스나 엔비로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의 지원이 미흡한 점과 모듈 그리고 반복 현상을 다 알아낸 상태에서 모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운드 카드는 대부분의 리눅스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요. 메인보드의 리얼타임 내장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크리에이티브사의 사운드 블래스터라든지 이런 거를 다 자체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운드 카드를 보면 별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인 용도로는 리얼타임 내장 사운드 카드가 가장 적당할 겁니다. 하지만 몇몇 옴질 추구하시는 분들은 크리에이티브사의 것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리눅스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리눅스 지원을 좀 많이 해준 회사예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딱히 고려할 점은 없습니다. 이용도선 네트워크 모두 리눅스에서 자체 지원하는 것이 맞고 몇몇 카드 같은 경우 드라이버가 커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소스 코드가 많이 풀려서 그거를 내려받아서 컴파일을 하면 됩니다. 다만 무선랜 카드 중 리얼테이 무선랜 카드도 만드는데 이 카드는 공식 드라이버가 커널 패닉을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로 치자면은 그냥 제조사에서 주는 드라이버를 내려받아서 깔았는데 툭하면 블루스크린이 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얼텍 사이 무선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리얼텍 무선랜 카드가 일으킨 커널 패닉입니다. 그리고 USB나 기타 하드웨어 같은 경우 USB 2.0과 3.0 모두 리눅스에서 잘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드웨어 같은 경우 대부분은 소스가 풀렸고 따라서 리눅스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하드웨어는 잘 동작합니다. 다만 이때도 문제가 있는데 USB 메모리의 파일 시스템이 좀 몇몇 사람들이 성능을 좀 올리고자 FAT32가 아니라 NTFS라는 윈도우즈 전용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쓰기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져요. 따라서 이거는 가급적 FAT32로 바꾸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개발자분들에게 중요할 겁니다. 대부분의 용도로는 1366 곱하기 768 요즘 많이 나오는 해상도가 무방하지만 개발하는 용도로는 1920 곱하기 1080 해상도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1600 곱하기 900이거든요. 왜냐면 코드를 읽는 데는 세로로 길수록 좋아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4:3 해상도인데 이거는 가로 세로 비율이 코드나 텍스트 같은 걸 읽기에 가장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자기 아이패드 만들 때나 자기 아이패드를 가독성용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인베디드에도 리눅스를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요즘엔 ARM이 주로 많이 쓰이죠. 여러분이 쓰시고 계시는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대표적으로 인베디드 리눅스가 올라가 있는 거고 AVR 같은 경우 32비트 환경으로 지원을 하는데 여기도 리눅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하려면
처음부터 리눅스 PC에서 커널을 컴파일을 해가지고 그걸 해야 돼요. 다행히 초를 위한 인베디드 리눅스 개념술이 라즈베리 파이가 시중에 있으므로 그냥 단순히 뭘 구매하셔서 전원을 넣고 켜기만 해도 알아서 부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인베디드용에서 많이 쓰여요. 아까 그것은 아트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ARM 마이크로 프로세서고 이것이 그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그리고 몇몇 개의 그 사양을 추천해 주는 것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워낙에 그 카탈로그도 많고 부품 구하기도 어느 정도 쉽고 조립도 쉽고 하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옵티머스나 엔듀로 같은 문제도 있고 이게 윈도우즈 이외의 부팅을 막는지 안 막는지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노트북을 직접 사서 보거나 아니면은 실험해본 사람의 후기를 읽는 것 말고는 없는데 되게 노트북을 사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은 윈도우즈 기반으로 리뷰를 하지 리눅스 기반으로 리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고려를 해서 카탈로그를 좀 뒤에서 몇몇 개를 간추려서 추천을 할 겁니다. 먼저 레노버에서 만든 아이디어 패드 Y500이라는 모델인데 코어 i7이고 GT650M이 두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GT670이나 몇몇 작업 같은 경우는 680도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램 8GB이고 1920x1080 해상도를 가져서 다시 15인치 노트북이라서 코드를 보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픽 성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나 가독성이 조금 중요한 사람들을 위한 모델인데 이거는 그래픽 성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내장 그래픽을 채용을 했고 램은 8기가로 좀 높습니다. 그리고 CPU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코어 i7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래픽 성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상 환경이 필요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가독성을 조금 높였으면 사람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U1311000이라는 이 모델은 1366x768이라는 해상도이긴 하지만 11.6인치입니다. 그리고 저전력 CPU인 인텔 셀러론 1037U를 집어넣어서 저전력 서버 테스트 내지는 작은 저사양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의 업체들은 서비스를 할 때 뭔가 좀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일단 국내 그런 문제가 있어서 LG의 노트북을 하나 더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제 친구가 샀을 때 그 사양을 다 그거를 사양표를 받아서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인텔 코어 i5고 ATI 7650M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램은 4기가 정도예요. 램은 4기가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요즘 국내 것들은 다 윈도우 7이나 8 같은 거를 탑재하고 나오는데 얘는 운영체제가 안 탑재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으로 상당히 좋고 다만 해상도가 1600 곱하기 900으로 약간 좀 아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AS 같은 면을 볼 때 이 노트북들은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모든 노트북은 옵티머스나 엔듀로 같은 성능에 발목 잡는 장치가 딱히 없고 리눅스 지원은 상당히 괜찮게 된 것들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드릴 거 있나요? 질문 드릴 점 주셨나요?
워낙 잘할 것 그 막 생각났는데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 고려를 하지 못한 게 데스크탑에서의 파워 서플라이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대체로 내장 그래픽은 3,400W짜리고 외장 그래픽을 단 데스크탑의 경우는 그 500W나 600W 정도를 다시게 될 텐데 이게 파워가 제조사에 따라서 성능이 상당히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예시로 들었던 천풍 파워 같은 경우는 남자라면 총 500W인데도 실출력이 250W 그래서 300W 정도밖에 되지 않고 플로드를 걸면 파워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천궁의 별명이 뻥궁입니다. 뻥궁. 그 천궁 만드는 회사는 그래서 지금 다 그냥 파산을 해서 지금 딴 데다가 임차병원을 갖고 국방부도 쓰고 있지. 그리고 또 태양 파워 역시 태양 파워나 빅빔이라는 파워 역시 마찬가지로 풀로듯이 터지는 파워들로 안정이 없습니다. 이런 파워들을 피하셔야 되는데 보통 다나와 같은 경우는 되게 이 파워가 천문급 파워인지 아니면 안정성이 높은 파워인지를 잘 생각을 그 표기를 안 하고 올려요. 그리고 다른 CPU나 이런 거를 고를 때도 파워는 무조건 싼 게 제맛이라면서 천문 같은 파워를 막 사서 장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파워를 고르실 때는 아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메이커면은 일단 안정성이 높은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FSP나 FSP는 고급형에서는 조금 안 좋은데 고급형에서는 상당히 조금 괜찮습니다. 그리고 델타, CWT 같은 파워들이요. 잘만 좋습니다. 잘 맞는 CWT에서 OEM으로 빼옵니다. 파워렉스는 국내 제조사 파워라서 다른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 몇몇 제품 같은 경우는 회로 설계가 제대로 안 된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천궁에는 결함이 발견됐을 때 그냥 넣어보소 이런 드립으로 일관을 했는데 파워렉스 같은 경우는 리콜도 하고 제대로 수리를 한 개선 버전으로 막 교환을 해주고 막 그럽니다. 파워렉스는 싼 파워 안정성 사이에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용산에서 이제 용파인 분들께서 이게 새로운 파워인지 지배급 파워인지를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똑같은 파워를 유통을 해요. 아니 더 확실히 그냥 지배급 파워를 좋은 파워라고 포장을 하고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파워렉스는 일단 커뮤니티를 잘 뒤져보시고 뭔가 결함이 터졌다 그러면 최소 6개월 뒤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하는 커뮤니티는 DC 인사이드 컴게. 그러면 성공 파워를 기업으로 잘 잡아요. 당연하지. 그게 얼마나 좋은데. 슈플도 좋은데 다나와 같은 사이트에 예. 사람들 막다 상품 같은 걸로 무시해야 될까요? 상품평 같은 다나와의 그쪽 상품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제품 올라오면 까기 받고 애플 제품 올라오면 애플 제품 올라오면 막 키보드 배틀 이러는 데가 다나와 상품평이에요. 다만 조금 파워렉스 같은 이런 파워가 아닌 이상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메이커급 파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장단점을 명확히 말해줍니다. 다만 몇몇 문제가 좀 많은 그런 파워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천공 같은 경우도 상품청에다가 몇몇 사람들이 와서 그 천공 회사의 실드를 쳐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회사가 직접 밑에다가 글을 달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고. 회사 말고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거는
사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상태에서 평을 보셔야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질문 드릴 건 없으세요?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